얘기를 빼먹었어요. 자, 녹화 버튼을 패스했고요. 아무튼 김기림의 아니야, 작다 안 돼. 빨간색으로 쓰지 말자. 김기림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 수필로도 시로도 좀 보여지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서 일단 작품 분석 시작을 할 텐데 작품 보기 전에 항상 우리 하던 대로 또 문제부터 먼저 살짝만 정리. 근데 빠르게 볼게요. 가는 표현상 특징 문제 31번 오케이 패스. 32번 A, B, C, D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들이 있나 봐요. 그렇지? 그래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고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기본 중에 기본. 세 번째 날에 감상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또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겠지? 기본 문제. 마지막 보기 적용 문제 나와 있습니다. 딱히 어려울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문제 패턴은 새로울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김기림의 길부터 먼저 정리를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선생님도 이게 당연히 C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분명히 수필로 언급되는 부분도 있어서, 하지만 이게 어떤 갈래인지를 문제로 내진 않겠지, 그치? 이건 선생님, 교수님들 사이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니까. 아니야, 요즘엔 수필로 구도받는 중이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런 특성이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 특징 요소, 그리고 화자와 대상 상황 태도라는 측면에서 시를 읽는 느낌으로, 수필을 보는 느낌으로 접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목이 길이에요. 나의 소년 시절은, 자, 먼저 그냥 편의상 이 작품은 수필 시를 떨어지지 않고 시처럼 읽으면 된다는 건 확실한 거 맞으니까, 그렇지? 화자라고 입장을 설정해놓고 정리해보자. 화자는 나의 소년 시절을 하면서 뭘 하고 있어? 뭘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 회상하고 있죠. 오케이? 내 소년 시절 때는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자, 내 유년 시절에 길에는 길이라는 것은 길이야. 제목이 무슨 길이 있었어? 언덕길이 있었어. 근데 그 언덕길을 떠올리면 난 뭐가 떠올라? 어머니의 상여가 떠올라. 얘들아, 상여가 무슨 뜻이거든? 관을 실은 어떤 행렬을 말하는 거겠죠? 관을 실었다는 얘기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어머니가 죽었다는 슬픔 때문에 나는 슬퍼 죽겠어를 말하는 거겠니? 아니죠.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길의 이미지야. 그래서 나는 유년 시절에 떠오르는 길의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한번 가버리면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돌아올 수 없는. 오케이? 자, 뜻 적자.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속성의 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이다 라고 인식했다는 거야. 됐죠? 나오시죠? 길이라는 걸 그렇게 인식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 굳어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난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자, 그 길은 무슨 길을 말하는 거야? 여기 언덕길이에요. 똑같은 공간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어. 근데 이때 어떤 단어를 써주냐면 조약돌처럼이라는 표현을 써줬거든. 이것도 나름대로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나만 재밌니? 자, 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었을까? 얘들아, 선생님의 생각이야 물론.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완벽한 사랑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 그치? 뭔가 좀 서툴고 아직 기술적인 측면이 좀 부족한 거잖아. 그러니까 조약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작은, 그치? 뭔가 산맥처럼 든든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그마한 그런 사랑, 첫사랑. 오케이? 자그마한. 잠깐만, 이걸 옆에다 쓸게요. 네. 자, 이거를 노란색으로 쓸게요. 자그마하면서도 동시에 왜 돌일까요? 돌의 연소를 생각해봐. 조약돌처럼 집었지. 그럼 뭐예요? 한 손에 집을 수 있는 작은 거라서 내가 너무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거. 시작이 가능했던 거잖아. 하지만 동시에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잖아. 돌처럼 잃어버렸다는 것은 가슴 속에 한마디로 돌처럼 단단하게 맺혀있는 어떤 추억, 맺힌 추억 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약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거라고? 길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나는 길하면 이런 것들이 떠올라.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은 이런 거야. 됐니? 우리는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길을 가고 있고, 그 길 위에서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얻어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한다. 그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 라고 예상이 되죠. 계속. 그래서 그럼 1, 2년을 묶어서 정리하고 들어가고 있지. 그래서 나는 시작하자가 계속해서 앞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푸른 하늘빛에 혼잣대 없이 그 길을 넘어. 오케이? 자, 푸른 하늘빛이라는 표현을 썼어. 무슨 색깔? 파란 색깔. 그런데 푸른 하늘빛은 뭘 상징하는 거야? 얘들아, 하늘은 뭘 상징해? 어떤 이상 그리고 동경 같은 걸 상징하잖아. 오케이? 내 길에서, 내 인생 길에서 나는 뭔가 꿈을 꾸었다 이거지. 꿈을 꾸면서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한푹 젖어서 돌아오게 됐어. 근데 처음에는 이걸 꿈꾸며 갔는데 그 다음에는 노을에 젖어서 돌아온대요. 근데 노을이라고 하는 건 빨간색이지. 그리고 노을을 보면 뭐가 떠올라? 해가 진다는 거잖아. 뭔가 끝나간다는 얘기 아니야? 오케이? 끝나간다는 이미지는 뭐랄까? 찾던 걸 찾지 못하는 좌절? 슬픔? 젖다라고 하는 거는 물기와 촉촉함을 말하는 거니까 눈물이라는 단어를 연상해보자면 이 구절은 이상과 동경을 품고 걸어갔던 그 길 위에서 나는 동시에 좌절과 슬픔도 맛보았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미지를 뭐를 통해서 표현했어? 푸른이라고 하는 시각적 이미지와 노을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각적 이미지는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 대비도 되고 있지. 파란색과 빨간색이잖아. 그러니까 숨어있는 것도 잘 찾으면서 정리해놔야 돼요. 그쵸? 노을에 젖어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오케이? 자, 길은 이런 거고요, 이런 거고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는 근데 이제 이 강가라는 공간이 살짝 이동을 했습니다. 그죠? 나는 길을 따라 이렇게 썼지만 그 길을 따라 옆에 강가가 있었나 봐. 그래서 강가에서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봄부터 겨울까지가 다녀갔다. 표현법 물어볼게요. 이거 무슨 표현법입니까? 봄이 내 옆에 살짝 스쳐서 지나간 거야. 봄 안녕? 벌써 가냐? 안녕 제가 이렇게 시작했다는 얘기잖아. 다녀갔다잖아. 무슨 법이야? 표현법이지. 그치? 무색, 생명력이 없는 어떤 존재, 관념적 존재를 내 옆을 스쳐 지나가고 그치 표현해내고 있는 거고. 하나 더 동시에 답을 말해버릴 뻔했네. 생명력이 없는 어떤 만질 수 없는 대상이잖아. 지금 이거는 말하고 싶은 게 뭔데요? 요 개념을 통해서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치? 계절과 시간이 그렇게 숭숭 지나가는 중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 시간의 흐름을 봄이 내 옆을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만질 수 없는 대상이 마치 인식될 수 있고 만져질 수 있는 대상처럼 표현되고 있는 거. 우리 그걸 시각적, 형상화, 혹은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하지. 할 말이 많은 지점이야, 그죠? 체크 좀 해놓으시고. 그 녀석들이 내 옆을 지나갔어. 그래서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를 쳤지. 그러면 이렇게 시간만 보냈다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나는 나름대로 이상을 추구하고 뭔가 이뤄낼 수 있을 줄 알았어. 선생님들 참특히 이 시를 보면서 요즘 딱 선생님 요즘 느끼는 그런 시야. 그래서 보면 약간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생님 공감되는 바가 많아가지고 이 시를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선생님도 준비를 하잖아. 막 읽어보면서 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가슴이 절절하더라. 그래요. 나 선생님도 그렇지? 막 대학 졸업하고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뭐가 될지 몰랐지만 그렇지? 좀 멋진 게 됐을 줄 알았어. 물론 아직은 선생님 노을에 젖진 않았어. 젖진 않았는데 자칫하면 노을에 젖게 생겼어. 그래서 걱정스러운 상태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선생님 어저께 염색을 했거든요. 염색이 이제 슬슬 필요해지는 나이가 돼버렸다는 얘기. 그래요. 세월이 내 옆을 자꾸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개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런 모래둔. 그러니까 누런이라고 하는 누런 모래둔. 누런. 또 그 뒤에 어두운 내 마음. 흰색으로 쓸게요. 어두운 내 마음. 자, 여기도 뭐가 나왔어요? 색채화가 등장했지. 시각적 심상이지. 그치? 노란색의 모래와 어두운 마음이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서 뭔가
마이너스한 느낌, 그치? 네거티브한 느낌, 뭔가 어두운 느낌, 쓸쓸한 느낌, 안타까운 느낌 이런 것들을 살려주고 있고 나와서 난 뭐해서 몸소리를 치는 거지. 두려운 거지. 그런 나는 항용, 감기를 만나 돌아와 알았죠. 항용이 무슨 뜻이에요? 항상, 늘, always란 뜻이죠. 그래서 감기를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좌절됐다고 해서 무슨 암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좌절을 겪을 때마다 암에 걸리면 우리 대한민국 수험생 다 죽어나가요.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기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에 도전하고 뭔가를 해내가고 근데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떤 아픔과 슬픔을 또 겪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좌절감을 감기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마지막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 모른다는 동구박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자, 늙은 버드나무 지금 가만히 작품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서 언덕길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화자가 직접적으로 있었던 길은 아닐지언정 어쨌든 화자의 생각이 중심에 있었던 장소지. 길이란 무엇인가에 생각한 거지. 그리고 강가도 생각해봤었는데 이 두 개와 달리 얘는 확실하게 뭐야? 현재 화자가 존재하는 장소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치? 난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얘기 어디서 했죠? 언덕길. 그치? 두 번째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어디지? 조약돌. 그치? 또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는 뭔데? 시간만 보내면서 누러움과 어두움 속에서 좌절했던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지. 그치? 이런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보는 거야. 그러면 기다림의 태도를 가졌다는 얘기는 결국엔 화자는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뭐 하다는 얘기야? 그립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그리움은 한결 더해진 거야. 왜? 맨 처음에 뭐라고 했거든?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렇지? 너희들도 지금은 친구들이랑 몰래 술을 마시든 뭘 하든 간에 미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치? 앞으로 우리는 뭘 하게 될까? 우리 앞에 남아있는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 아마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물론 친구들끼리는 원래 시시콜콜하고 별거 아닌 얘기도 되게 많이 흥분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아마 대부분 나누는 게 일반적일 거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근데 참고로 선생님 나이가 되잖아? 그럼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줄 알아? 옛날 얘기를 많이 해. 왕년의 얘기를 해. 아 그때 대학생 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 껄껄껄 웃고 그치? 우리가 앞으로 나는 5년 안에 무슨 일을 하도록 해서 뭘 하도록 할 거야. 그런 거 되게 드문 거예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오케이? 우리 그때 그랬었잖아. 껄껄껄. 보통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나름대로의 어떤 나이 들면 기준선이야. 선생님이 언젠가부터 과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친구들 만나면. 나도 이제 꼰대 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서글퍼졌고요. 어쨌든 기다려봅니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나와서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 기다려보고 있으면 어느새 어둠이라는 녀석이 기어나와서 그럼 생각해봐. 어둠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뭔가 우리는 부정적인 정서라고 표현하면서 아까도 어따성이 어두운이라는 단어에서 네거티브한 이미지로 표현을 했었잖아. 근데 어둠이 기어나오면 왠지 막 코로물 같죠, 그죠? 근데 일단 이게 무슨 법인 건 알자. 화류법이지. 참고로 이 작품은 화류법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대표적인 화류법에 이런 것들 들어봤을 거야. 어둠이 내려앉은 밤. 오케이? 화류법 맞지? 어둠이라는 거는 앉고 서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근데 얘가 앉았대잖아. 그 화류법이죠. 그래서 어둠이 기어나왔대요. 기어나와서 해주는 일이 뭐냐면 내 뺨에 얼룩을 뭐 해준다? 씻어준다. 이게 중요한 거야. 뺨에 얼룩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눈물이겠지. 내가 기다림의 대상을 바라보지만 그 기다림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에 나는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건데 그 눈물은 그러니까 지난 삶에 대한 회한, 지난 삶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일 거야. 근데 그 눈물을 어둠이 뭐 해주고 있어? 씻어주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씻어준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작품에 애상감을 더해주고 있는 거지. 애상이 뭔지 선생님이 설명 많이 했었죠? 오케이? 슬프고 잔잔하고 고요한 듯한 느낌의 그런 감정을 애상감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럴 수 없어 하면서 우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죠? 괴로움과 막 터져나오는 슬픔이 아니라 차분하게 가라앉아버린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 김기림의 길이라는 작품은 길이라는 장소 위에 어려있는 우리 인생의 어떤 추억과 그리움에 대해서
말하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큰 중요한 거는 중요하다고 말하면 어렵지만, 만약에 이 작품을 C의 입장에서, 지금 선생님은 물론 C의 입장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C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작품은 뭐 한 거야? 산문적인 느낌의 시지, 그치? 마치 서술하는 듯이 글 쓰듯이 쓰는 시니까.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이 작품을 수필이라고 보자면 시 형식을 빌려 쓴 수필이 되겠지, 됐지?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는 우리 굳이 고민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길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우리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작품이 나왔다라는 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이 좀 좁아졌는데 그냥 쓰자 여기다가. 두 번째, 나 율포의 기억. 문정희 시인의 작품이죠. 자, 율포의 기억이라는 작품도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했는데, 이 작품도 아마 기출 문제를 좀 공부했다 치면 처음 보는 작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출에 자주 등장하던 작품이었고, 자, 이 작품도 역시 앞 작품의 이 김기림의 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색과 성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가자.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곳은. 자, 일단 중심 정선 여기서 바다예요. 참고로 여기서 길이었고 있는 바다지, 그지? 참고로 바다 하면 김기림 시인의 작품이 더 많이 떠오르지 않냐? 여러분들 왜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그 파란 나비가 날개가 젖어서 돌아오고. 딴 얘기였어요? 자, 아무튼 간에 바다에 갔는데 내가 갔고요. 나를 누가 데려갔어? 어머니께서 데려가셨어. 됐지? 근데 이 어머니가 나를 데려간 이유는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유. 먼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다. 그럼 여기서 푸른 물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보자면, 야, 바다에 가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바다가 있겠지. 바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거대한 푸른 물이잖아. 그러면 이건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이 푸른 물이란 단어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식을 말하는 걸 거야. 우린 보통 바다에 가서 보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들이거든.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때문이었어?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가는 거야. 이것도 표현 죽이지 않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 바다가 뿌리가 뽑혀서 들려서 웅 하고 밀려내버린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자리에는 뭔가 거대한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지. 꺼져 하니까 그냥 확 하고 밀려나버린 거잖아. 그리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뭔데?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이야. 파란색으로 쓸게.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이 있어요. 동그라미. 그러면 이 두 개가 이 작품의 핵심 대조군 아니야? 그치? 푸른 물은 보편적인 거야. 그럼 이건 뭐야? 특수한 인식이 되는 거지. 화자가 생각하는 바다의 이미지. 그리고 그 대립적 심상을 여기서도 뭘 통해서 표현했을까? 푸르다와 검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표현했지. 됐어? 근데 그럼 여기서 당연히 색채 대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작품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검은색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게 좀 특징으로 보이지 않냐? 여기서도 검은색에 어둠이 튀어나와서 나의 눈물을 씻어줬잖아. 생각해봐, 이게 무슨 뜻이었어? 아까 그게 진짜로 어둠이 튀어나와서 날 닦여준 거야? 그렇게 울면 안 되잖아. 막 닦아준 거야? 그게 아니지. 어두워졌으니까 내 눈물이 가려진 거잖아. 됐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 뻘밭은 검정색이야. 근데 이 녀석은 똑같이 이 검정색의 그 안에 꿈틀대는 뭔가가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잖아. 생명력의 이미지잖아. 우리는 보통 검은색 하면 뭔가 죽음, 끝남, 엔딩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을 얘기했어. 즉, 두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진 어떤 공통점을 하나만 얘기해봐라라고 한다면 누가 그래도 어둠인 것 같아요. 그죠? 검은색의 이미지가 긍정적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됐지? 자, 아무튼 꿈틀거리는 건 우리가 보통 생명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바다에서 특수 여기다 쓸게요. 생명력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때 생명력이 왜 특수한 것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보통 바다는 물의 이미지잖아. 그리고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맨날 물 하면 했던 얘기가 뭐였어? 죽음, 정화, 맨날 그런 보편적 상징 얘기하잖아. 그치? 여기서는 생명력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야. 아무튼 가자. 뻘밭의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꿈틀댄다는 건,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퍼덕거리는 거고요.
숨 쉬는 거냐? 숨 쉬는 것들이지. 뭔가 뭐 하는 거야? 퍼덕퍼덕거리는 것도 다시 어쨌든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고, 숨 쉬는 것도 살아 숨 쉬는 거니까, 이건 뭘 말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명력의 이미지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거지, 그치?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왜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자, 봐봐. 생각해보자면 퍼덕거리고 숨쉬는 것은 아마 사람들이 뻘밭에서 건져올린 어떤 생선과 조개류와 갑각류 이런 녀석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거겠죠, 사람은. 실제로는요. 근데 여기서 뭔가 깨달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뻘밭에는 갖가지 생명체들이 있어.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근데 나는 바다를 간다길래 파란 바닷물을 보러 가는 줄 알았더니 엄마는 뻘밭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막 조개 잡고, 그치? 오징어 잡고 이런 걸 보고 있는, 오징어를 잡나? 낙지 잡고 이러고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죠. 무릎을 꺾는다.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보자. 무릎을 꺾고요. 또 허리를 굽힙니다. 꺾고 굽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생명력을 가진 존재를 대할 때 가지는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 그쵸? 단순하게 난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넌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사람들도 먹을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뻘밭에서 생명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맨살. 이 맨살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근데? 이게 어디냐? 뻘밭이잖아. 뻘밭은 뭔가를 숨긴 공간이 아니야, 그치? 각가지 생명체들이 그냥 그 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이 맨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뻘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살아 숨쉬는 생명력의 그 맥동하는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좀 표현한 거 아닐까? 그러면서 맨살을 얘기한 거고,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잠깐만, 이거 일행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거지, 그치? 첫 번째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 뭘 보여주는 거야? 안정성을 보여주는 거지. 아무튼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챕터 A가 시작되는 거야. 챕터 B로. 바다에 어머니가 나를 데려가신 이유는 뭐 때문이 아니다.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무의한 해조음 때문이 아니다. 무의하다는 게 무슨 뜻인데? 그들의 노력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수포가 됐다. 의미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해조음. 해조음이 뭔데? 파도 소리. 바다 조류의 소리잖아, 그치? 자, 파도 소리가 아니야.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그게 아니라 또 대립적 시어가 나오고 있죠. 1년의 내용이 반복되고, 첫 번째 구절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새들이 집을 짓는 그 모습. 오케이? 그 집을 지을 때 나타나는 어떤 소리. 또 각혈하듯 노를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자, 각혈이 무슨 뜻이에요? 피를 내뿜는 거죠. 보통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쌤이 또 요즘에 또 신상복지라는 드라마를 보고, 혹시 아는 사람 있냐? 95편짜리 중국 드라마요. 완전 재밌어서 요즘 그것 때문에 잠이 모자라 죽겠는데, 아무튼 간에 거기서도 사람이 죽을 때 항상 각혈을 표현해. 누구냐? 제갈량 죽기 전에도 그렇지, 피를 토하고, 사람들이 항상 피를 토하면서 죽더라고요. 각혈, 피를 뿜는 거야. 그래서 뻘밭에 그런 것들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 자, 새 집을 짓는 공간이라는 건 무슨 뜻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뭔가 이 뻘밭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를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각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 그치? 근데 여기서 각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빨간색으로 써볼까? 이 각혈이라고 하는 건 붉은색의 이미지인데, 요때 붉은색의 이미지는 뭔가 좀 선명한 인상? 선명함을 가지고 있는 인상을 좀 강조하게 쓴 거죠. 피를 토했으니까 죽는가 봐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조심해 주시고, 아주 선명한 이미지. 또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인다라고 했는데, 성자처럼이라는 표현을 썼어. 자, 키워드를 계속 늘어놓고 있는 중이야. 성자라고 하는 건 뭔데? 뭔가 세인트, 그치? 훌륭한 존재라는 건데, 이 성자의 행위는 실은 여기서 반복됐던 얘기를 한번 하나의 단어로 압축한 거라고 볼 수 있겠다, 그쵸? 그럼 뭐예요? 경건함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어머니가 나를 데려가신 건 쓸데없이 파도 소리를 듣기 위함이 아니다.
수많은 자연이 함께 숨쉬는 공간에서 선명한 인상으로 나에게 보여지는 성자처럼 경건한 마음에, 오케이? 경건한 공간에 마지막에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손. 오케이? 왜 슬퍼?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뭔가 그런 게 있잖아. 우리는 닭고기를 좋아해. 니들 치킨 없이 살 수 있어? 죽을래 살래 하면 아마 살고 싶어서 치킨을 안 먹긴 하겠지만 내 평생 치킨은 생각날 거야. 그치? 치킨은 소중하니까요. 그쵸?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니를 보고 치킨 먹고 싶으면 닭을 병아리부터 키워서 닭으로 기르는 다음에 그걸 네가 직접 잡아서 먹도록 해라고 하면 우리 못 먹을걸? 쉽지 않을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랄까 가공된 결과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와 등뼈다 맛있겠다 하지만 그 녀석이 내가 키우던 꿀돼지 녀석의 오른쪽 두 번째 갈비뼈라고 생각해봐. 못 먹어! 그치?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건함을 말하는 거 아닐까? 단순히 생명을 취해서 살해해가지고 내가 에너지를 취한다 그런 개념으로서의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각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람이란 존재도 그 생명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또 이어가고 있는 차원에서 거대한 생태계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나는 바다에서 보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작품이라는 거야. 그래서 경건한 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아닐까. 됐지? 천박하게 뜯어먹어 봐야지 하면서 낙지인데? 씻어가지고 막 뜯어먹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작품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뭔데 뻘밭이라는 공간에서 알게 된 생명을 대하는 자세의 경건한 태도 오케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은 작품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자 나름대로 쉬운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안에 담겨있는 의미도 좀 복잡하게 그리고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작품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의 대다수는 우리 보조자료에도 똑같이 실려있으니까 혹시 혼자서 정리하고 복습하다가 모르겠는 게 있으면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제발 부탁이니까 질문 좀 해주시고요. 알겠지?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이런 것만 잘 봐. 31번 문제는 어쨌든 표현상 특징 문제야. 우리가 챙겨야 될 건 뭐다? 그 표현상 특징에 해당하는 어휘들 1번의 반어적, 비판적 2번의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참고로 이게 2번 그때 답이었죠? 어디 갔어? 요 구절과 요 구절 그치? 그때는 답이었지? 3번에 3번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다 4번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 그럼 참고로 여기는 객관적 상관물도 있겠지? 5번에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됐어?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도 모르는 단어는 없어서는 안 돼. 알겠냐? 너무 당연한 우리 현 수능을 2개월 앞둔 고3들이 공간의 이동이 뭔지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차치하고 구글 설명하진 않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체크를 하자. 자 33번 문제가 지금 3점이라고 써야 되잖아. 이 문제는 또 어떻게 극복을 했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33번 문제의 의도는 뭐예요? 나의 어떤 감상 내용입니다. 즉 이 얘기는 이 시의 분석이 똑바로 이루어졌는가를 묻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치? 오케이? 피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 시나가 아니고 운문갈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단순하게 글자들만 읽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작품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라는 걸 잡아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 1번부터 볼게요. 어머니가 화자를 바다로 데려간 것이 뻘밭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됐죠? 일단 이건 너무 쉬운 말이에요. 왜냐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데려갔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시에서 말했으니까 그냥 그대로의 내용이죠. 두 번째, 뻘밭의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고 아까 설명했었죠? 설명을 읽어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뻘밭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거든. 됐죠? 좋아요. 큰 문제가 없구나. 3번, 화자는 자신의 삶을 무죄위한 회두에 빗대어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는 설사를 한다. 자, 무위한 해조음이 무슨 뜻이었지?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파도 소리라는 뜻이었어. 그런데 이런 구절이 실제로 존재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 문장은 어떤 구성이었냐면 어머니께서 나를 바다에 내려가신 이유는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이라고 썼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A라고 하는 게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게 것에서 빗대지는 것이었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내가 해조음이라고 하는 부정적 요소를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거다? 그건 아니지. 어머니께서 보여주시라는 것은 A가 아니라 B다라고 했을 때 A는 나의 나쁜 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3점으로 표시된 이유는 바로 생각에 혼돈을 준다는 거야. 이 작품을 단순하게 부정적 시어와 긍정적 시어로 나눠놓고 문제를 풀면 답이 쉽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장의 맥락을 보시고 A라는 행동과 B라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입장과 태도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실 것. 4번에 먹이를 뻘밭에서 건지는 사람들을 성자처럼 표현해서 그들의 노동을 숭고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오케이? 좋죠? 5번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은 뻘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이 슬프고 경건하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됐죠? 그럼 왜 슬프고 왜 경건한 걸까? 약간 뭐랄까 근원적 슬픔, 그치? 생명을 여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경건해야 된다는 상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는 어떤 조심스러운 마음, 그치? 그런 것들을 슬프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었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34번 챕터까지 마무리를 하고 실전 2회의 문학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꺼번에 쭉 달렸더니 힘들다, 그지? 선생님도 좀 숨 좀 돌리고 올게요. 자, 숨 좀 돌리고 와서 실전 모의고사 3회에 있는 작품들을 시작할 텐데 일단 선생님 보조 자료를 지금 나눠드리고 시작할 테니까 일단 준비 좀 해주시고 좀 쉬어갑시다잉.